자, 소설 보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소설 두 가지 큰 축이 있었죠? 시점을 잡자. 자, 미리 얘기할게요. 이 돌다리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 말, 그리고 심리까지도 드러내준다. 그 다음에 묘사 부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인물의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구분해가면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죠. 정리해가면서 어떤 거 갈등 구조 파악을 하면 됩니다. 고전 소설은 여기에 플러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끊어읽기 하라고 그랬지, 그치? 고전 소설은 한 문장으로 휙휙 바뀐단 말이야. 끊는 기준이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의사인 창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볼 때 인물들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농토를 팔자고 제안하러 고향으로 내려온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는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오는 길에 창섭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게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자, 여러분들 가끔 길가에 가면은 염가 세일이라는 말 쓰지, 그치? 저렴하다는 얘기야. 저렴할 때 염이에요.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대충 계산해 볼까? 일제강점기 때 100원이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원이라는 이 돈의 가치가. 지폐야, 지폐. 이거 동전 아니야? 지폐입니다, 지폐. 그러면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 해볼까? 100원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원이 1000만이면 만원에 얼마일까? 만원이면 공 두 개 더 붙이면 되네, 그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에 공 두 개. 10억이네? 그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다. 그럼 3만원이니까, 32,000원이니까 32억 원이다. 지금으로 단순하게 치환을 하자면, 비싸네. 그쵸? 보통 3층 집, 양옥집에 이 정도 설비면, 30억 좀 하겠다. 예. 물론 지금 서울에서 서울 강남 중요한 데는 훨씬 더 비싸겠지만, 대략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와. 시골에 땅을 둔 데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3,000원이니까 한 3억? 그죠? 예.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정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의 서술상 특징은 뭐가 됩니까? 예,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죠. 요약적 제시.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뭘 요약했어요? 아들의 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와? 이렇게 A 묻고 나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A의 서술 방식과 유사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누가 부탁했을 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럼 무슨 의미야? 거절이죠, 거절, 이거. 예.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봐봐. 여기가 지금 한 문장으로 인물의 행위를 집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개울로 가서 다리를 다시 보수공사하고 와서 점심상을 받습니다. 그치? 이야기 흐름이나 구조 만드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이 부분에서. 한 문장으로 휙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음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씨름하더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자, 여기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돌다리는 전통을 의미하고요. 나무다리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튼튼하고 오래 가는데 나무다리는 이건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겠지, 그치? 이거를 상징하는 거야, 근대화를. 또 편리성이죠, 편리성.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하니 그 다리가 돌다리야, 돌다리.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그래서 이 돌다리는 이 가족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다리의 전통이면서 가족의 역사. 시체 사람들은, 이때 시체는 요즘이란 얘기야, 요즘.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상돌. 자, 그 묘지에 가면 묘가 이렇게 있고 묘비가 있고 여기 돌로 이렇게 상이 있지, 그치? 이게 상돌이야. 내가 천잘 끼고 천자문.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부분.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 색깔을. 그러니까 이 돌다리가 뭐란 얘기예요? 가족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거 돌다리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100% 튀어나옵니다. 나 주권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이륙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독시장박, 이게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기름진 논과 기름진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느르지논 뚝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엔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자, 느티나무와 이제 은행나무가 있죠.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자, 뭐가요? 바로 이 느티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자,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별리는 이자. 조상들과 내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밖엔 보이지 않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땅. 아들 창섭은 땅을 어떤 재물로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땅을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의 근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섭은 근대적 관점이고 아버지는 전통적 관점이에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 100% 나올 겁니다. 요거 시험범위 들어가면은. 그래서 돌다리에 대한 의미와 땅에 대한 의미, 각각 창섭과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면 돼요. 질문 없니? 자, 문제입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순행적 구성 아니죠. 역순행적은 뭡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 전개하기다. 맞죠? 바로 위클입니다. 나머지 안 볼게요. 문제 2번 문맥음이 있었네. 적절하지 않은 거 거꾸로 보겠습니다. 미음.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맨 끝부분이었구나. 4번 느르지논과 독시장밭을 사려고 하는 아들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틀렸죠? 아들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을 팔아서 병원 건축, 병원 건물을 사려고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용상 4번은 맞지가 않는다. 자, 3번 박스 문제. 1930년대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야, 이게 문제예요. 이거 식민지 근대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뉴라이트라는 계열들이 있어. 뉴라이트 계열들은 야, 일본이 나쁘긴 했지만 얘네들이 조선을 근대화 시켰잖아. 이게 뉴라이트들이 이야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크게 변화했다. 일제의 주도로 급격하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퇴조하고 근대적 가치관과 문물이 유입. 이 과정에서 농경사회의 가치와 인정, 자연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9세대와 편의와 실리를 중시하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신세대 갈등이 심화되었다. 돌다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자, 나무다리는 자연을 중시하는 9세대 전통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소재다. 아니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가? 1번이네. 네, 답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다리를 다시 개보수하고 있어요. 서술형. 윗글에서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서술하시오. 아까 정리해놨지, 그치? 아들은 땅을 물질적 관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고 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자, 내신, 수능, 실전, 연습. 여기는 지문풀이만 우선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총 몇 문제냐. 아니네. 그냥 같이 할게요. 난 쭈루루 있는 줄 알았어. 대단한 평가가 아니었구나. 예. 자, 김서울의 진달래꽃 몇 번 봤죠잉? 그 다음에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 현대시 두 편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서, 외, 표현기법, 그쵸? 그리고 심상 정리를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니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시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인강을 보거나 뭐 이러잖아? 또 학교 수업을 듣거나 할 때 이 방식 안 가르쳐줘요. 이 방식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편하거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거든. 이게 안 되면 작품을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걸 왜 외웁니까? 그치? 읽어낼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나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들어가 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자, 어차피 우리가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자, 7. 가실 때에는 5. 말없이 고이 보내. 7. 드리우리다. 5. 그래서 7호조 음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음보유를 또 가지고 있거든, 얘가. 삼음보유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서울의 진달래 또는 김서울 대부분의 시가 이렇게 삼음보 율격,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진달래꽃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민요시라고도 하고 김서울을 민요시인이라고 불러요. 일제강점기 때 3대 문인들, 3대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김서울. 왜 3대 천재라고 하냐면 현대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192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우리식의 현대시를 쓴 거죠. 우리의 가락, 우리의 리듬, 우리의 음수율을 가지고서 그냥 자유시, 현대시를 썼기 때문에 김서울 대단한 시인입니다. 일찍 죽어요. 30대 중반에 죽었나? 자,
나보기와 역겨와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우리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별 상황이죠. 아직 헤어진 거 아니야. 이별하려고 해.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페이크를 쓰냐면 이별한 상태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서. 대다수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곤도 그렇게 문제를 냈었고. 이별한 게 아니야. 이별하려고 해요. 여기 있죠? 가실 때에는. 그래서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꼭 기억해둬라. 이 진달래꽃 작품은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영변. 자, 실제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유명해진 적이 있었죠. 진달래꽃이라는 작품 안에도 영변이 있지만 사회적인 뉴스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북한이 여기다 핵실험 했거든. 영변 핵실험. 그래서 유명해졌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이때 아름은 한아름.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우리다. 가군 맞추고 있죠? 그러면 진달래꽃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떠나는데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산화, 공덕, 모티프가 들어가 있어요. 산화, 꽃을 뿌려, 공덕, 덕을 쌓는다. 이게 불교식이야. 불교적인 산화, 공덕,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 하나는 정리할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사뿐히 지려밟다. 여기 쓰인 표현법은 역설법이죠. 지려밟는 거는 짓밟는 거야. 근데 사뿐히는 가볍지. 그치? 가볍게 짓밟아라?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 역설법. 자기 희생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꽃에 뭐였는데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에 이걸 밟고 가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자 1년하고 유사하지. 그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는 반어법 써 있고요. 요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애이불비라고 그래. 슬퍼. 하지만 불비. 울지 않는다. 슬퍼도 울지 않아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반어법 썼다. 그리고 1년과 마지막 년 유사하죠.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이 쓴 건 아니고 비슷하게 변주를 해놨다.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서 찾아야 되고 그 이유 찾고 표현기법 정리.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시각적. 그렇죠?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자, 여기 지금 추상의 구체화가 들어가 있지. 추상의 구체화는 뭡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늘로 표현했고 이게 말려든대. 그쵸? 한쪽으로 쭉쭉 또 말려든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이죠.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자, 이런 게 참신한 표현이지. 그치?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자, 의나 들어갔고 직유 있는 겁니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그늘을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라고 해놨어. 이거는 공감각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어째서 공감각입니까? 그늘은 우리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이것을 무게로 해서 무게는 촉각화야.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산수유나무, 그치?
그늘도 노랗고 그다음에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가은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통점 찾는 문제 우리가 나를 보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해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어미 볼까? 다. 그쵸? 있네. 그럼 가에서 봐야지. 가에서. 우리다. 있네요. 있으면 있는 거다. 그럼 답 1번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반어적 표현. 자, 가에만 있어. 반어적 표현은. 수미상관 가에만 있습니다. 색채어를 반복하여. 자, 색채어 반복한 것은 나에 있지. 노란. 열거의 방식. 얘는 아니고요. 따라서 답은 1번밖에 없네. 두 번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니은은 산수유 나무고 기억은 진달래꽃. 자,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 자, 기억은 화자가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진달래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작중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기억 아니고 기억은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니은은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게 되겠죠. 그치? 진달래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짓밟고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희생적. 그 다음에 니은, 산수유 나무는 사람들한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 이 시는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늘을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벗어나 노란 꽃과 동일한 색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그늘의 사전적 의미 중 의지할 만한 대상이 보호나 혜택이라는 내용과 연관지었을 때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에게 위안과 배려를 베푸는 미덕을 예찬한다. 더불어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는 것을 농부의 농사에 빗댐으로써 인색한 인간과 대조되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한다. 뭐 여기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는 뭐니? 주제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란 얘기입니다. 1.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고로 함으로써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통해 맞고, 산수유 나무 그늘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 맞고요. 두 번째, 그늘도 나무의 한 해 농사라고 함으로써 맞고, 산수유 나무를 농사짓는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강조한다 맞고. 자, 그럼 이때의 자연의 가치는 뭐야? 위에 나왔었던 인색한 인간과 대조되는 자연의 가치니까 배품이죠, 배품. 세 번째, 마음의 그늘과 대조된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고 표현함으로써 인색한 인간과 대비되어 맞고, 다른 생명에게 위안을 베푸는 산수유 나무의 미덕을 강조 맞는 설명. 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늘 농사를 통해 농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틀렸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농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유 나무를 농부에 빗대어서 의인화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고려하여 A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쓰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비판적 어조로 보이고 있네요. 나의 중심 소재와 A의 차이점에 주목해라. 자, 그럼 나의 중심 소재는 산수유 나무고 A의 차이점. 그러니까 A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옥말려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 점점 넓어진다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게 차이점이 되겠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 점점 넓어지지만 A의 그늘은 점점 말려 들어간다. 자, 그런 태도로 보이는 이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는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질문하세. 없음? 질문 안 계심?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반 테먼지. 자, 이 작품은 뭐냐면 해방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해방기.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방기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그치?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고, 자, 1948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럼 1948년 8월 15일은 뭔데? 이때는 뭐 했는데?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때 했고, 3년 동안 뭐 한 겁니까? 3년 동안 미군정기야, 미군정기. 미군이, 3년 동안 관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지워놓고 얘기가 안 돼. 자, 그럼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도망가죠. 광복되고 나서. 그치? 사람들 쫓아가다 죽일 거 아니야. 가뜩이나 빡쳤는데, 그죠? 그러다가 미군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 야, 여기 일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야기합니다. 다 도망가는데요. 다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친일파가 다시 와요. 그럼 얘네가 왔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됐을까? 친미파가 되는 거지, 뭐. 그치? 자기들 목숨줄을 연장해줬으니까. 이러다가 1950년에 전쟁 터지죠?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못했어요. 지금도 이 정치인들 보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 보면은 친일파들이 많아. 우리 성렬이 형 아버지도 할아버지인가 아버지도 뭐였어? 친일파였어. 이런 나라예요. 이명박 고향이 어딥니까? 일본이야. 이명박 일본에서 태어났어. 이명박 아저씨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일본의 그 지역에서 막 플랜카드 걸고 마을 잔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대통령 됐다. 뭐 그래요. 네. 박정희 아저씨의 일본 이름이 뭡니까? 나카키 마사오. 재밌는, 그러니까 한반도는 재밌어요. 이 남한 역사는 재밌는 역사야. 어쨌든 이 군정기인데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 기회주의자. 바로 이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영어 조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군 통역을 하면서 미군을 등에 업고 좀 부정 축제를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자. 이렇듯 근지는 이거 줄거리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 외국에서 떠돌다 돌아와 신기로 장수는 뭐냐면 신발 고치는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해주는 사람을 신기로 장수로 했어. 옛날에 신기로 장수로 연명하던 방상복이 출세한 뒤, 자, 어떻게 출세했냐면 길바닥에서 이렇게 신발 고쳐주고 있다가 미군이 물건을 흥정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좀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상복은 그나마 좀 외국물 좀 먹었거든. 그래서 짧은 영어로 쌀라쌀라 해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고마우니까 일자리를 줘. 자기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럼 봐봐, 여러분들. 그때당 일제강점기 때 달러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10,000원 갖다 스리랑카 가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유튜브에 올라오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카 가면은 10,000원 한 장 갖다 뭐 할 수 있나? 응? 요즘 뭐 달러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환율이 솟았긴 했지만 10,000원 갖다가 그냥 단순 중국 비교하자. 중국에 택배하는 사람 한 달 월급이 50만 원 미만이거든. 많이 벌어야 50만 원.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루 택배하면은 평균 한 3, 4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몸이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100불을 만약에 방산복이 줬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환율 때문에.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자기 뒷배로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누가 부탁 들어오면은 돈 받고 부탁 들어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 자, 출세한 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백주사와 만난다. 이 백주사는 친일파고요. 아들이 경찰, 일본 순사 직거리 하면서 또 부정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되는 날 집안 다 개박살 나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근데 너무 이게 분한 거야. 그러고 있다가 방산복을 우연히 만나서 자기 썰을 풀어주면 도와달라고. 자, 광복 직후 미군 장교 통역관이 되어 권세를 누리는 방성복. 친일로 모은 돈을 광복 이후에 빼앗기게 된 백주사가 방상복의 복수를 부탁한다. 방성복이 뱉은 양침물을 맞은 미군 장교가 방상복을 때린다.
이렇게 결말은 이렇게 되는데 결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 호가 호의 알고 있죠? 사자성어 호가 호의가 뭡니까? 여우가 가면을 써요. 무슨 가면? 호랑이. 위는 위세.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 가면을 쓰고 위세를 떤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권력이 아니거든. 남의 권력을 빌려서 위세에 떠는 것을 호가호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 장교한테 쫓겨나요. 방산복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근지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이야.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 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천한 직업이고 하던 그 콧빗돌이 삼복이었다. 길 가다가 이제 방산복을 만나서 출세한 삼복이를 만난 겁니다. 백주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 한편으로는 그러던 콧빗돌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은 조상이죠. 조상이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어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 빛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 운세란 참 모를 일이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백주사의 생각, 심리를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했다. 콧빗돌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만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얘기죠. 일찍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역순행적 구성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복이 왜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거야.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복의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란 얘기야. 몰려닿는 뛰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질 독님이 배부른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기적인 방산복의 어떤 생각을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해방의 혜택이 나눠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받아도 뭐라고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이지, 이익. 그치?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려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재료상인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7곱 비싸졌다. 10배, 5배 비싸졌고,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줄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연병을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가고 다 뒤졌어. 경제계. 이게 요즘으로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나? 지금은 경찰이 이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어디서 하지? 소비자 물가 관리하는 데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물건값을 함부로 못 올리게 감시합니다. 이게 아마 경제부의 기획재정처인가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경찰서 안에 경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값 함부로 못 올리게.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석양 때 신기루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통으로 돌아가 서너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짓거렸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방한테는 어때요? 독립은. 자기한테 이익되면 좋은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우라질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 많잖아. 현재. 재미난 세상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런 생각 안 드니? 응? 내가 지금 학생들하고 독서 특강 하면서 그 누구야? 책 이름 까먹었네? 그럼 칼 세이건 코스모스 읽고 있거든? 거기 보면 화성 탐사 막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게 1980년에 쓴 책이야. 근데 그때 벌써 소련하고 미국은 탐사선 막 보내고 난리 부르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화성의 어떤 실시간 모습은 아니구나. 최근 모습 볼 수 있지. 4K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죠. 야, 좋은 시절입니다. 진짜. 현우 못 봤어? 화성? 유튜브 영상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보낸 게 또 있거든? 예.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거기에다 비행체도 하나 실었어요. 그래서, 시리우스인가 뭔가, 그 비행 물체가 화성을 날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묻히는 뉴스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만든 비행차가 비행한 첫 사례야. 어마무시하지.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두죠. 우리의 과학기술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야, 힘들었겠지, 사람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서사정의. 맞네요. 아까 얘기했죠? 방산복이 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방금 삐까번쩍 얘기했지, 그치? 삐까? 일본어야? 알고 있어요? 피카츄, 피카야, 이게. 피카, 시영이 왜? 몰랐어? 삐까번쩍 할 때 삐까가 피카야, 피카. 무슨 뜻이야? 번쩍. 삐까번쩍 하면 번쩍번쩍이야, 번쩍번쩍. 옛날에 아재기가 많이 했었는데. 피카츄. 피카츄가 지우한테 하는 말. 담배 피카?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아씨. 자, 어쨌든. 패스. 2번 문제. 문맥의미 파악한 거꾸로 볼게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지닌 자신의 인식이 야, 이거는 내용을 안 봐도 알겠다. 인식 전환 안 되고 있어요. 비속어를 통해 시대적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유를 볼까요?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시대적 현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못 버는 것에 대한 불만이지. 디귿, 반어적 표현을 통해 중심인물의 처지 변에 대한 예찬적 태도. 이거 문병이 아니겠죠? 디귿. 코피뚜리 삼복이 눈부신 발씨는 요쪽이구나. 자, 예찬적 태도 당연히 아니고요. 언어 유희를 통해 중심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니은. 네, 이게 되겠다.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미스타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때 사람들은. 그래서 말장난 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3.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 풍자란 부정적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발견해 나가는 비판적인 기법이다. 채만식의 미스터 방에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세태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형이 등장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 유튜버들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유튜버 돌리면서 코인들 엄청 빨고 있죠, 그지? 그 인물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작품에 쓰인 풍자는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외양을 희화화하거나 행동을 애둘러 빈정대거나 조롱함으로써 그 의도가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풍자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게 만드는 겁니다.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풍자입니다. 1. 방산복을 콧빗돌이 삼복으로 칭하는 것은 인물의 외양을 희화화함으로써 해당 인물을 풍자하는 작가이기도 맞고, 두 번째, 방산복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통해 성공했다는 것은 인물이 보인 처세술이 그의 민족의식과 모순됨을 보여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 방산복이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광복의 가치와 기쁨의 무지한 모습을 통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존재 맞죠? 4. 방산복이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을 기준으로 독립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이기적인 면 맞고요. 방산복이 손님에게 받은 우원은 광복 직후의 혼란상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 얻은 경제적 결실에 당한다. 그렇죠? 한번 볼까? 5원. 의미 맞네. 자, 또 거꾸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 확실히 맞고, 방산복이 삼보에게 대한 해방 혜택을 기준으로 독립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한다. 맞고, 3번 방산복이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광복의 가치와 기쁨의 무지한 모습을 통해 민족의식과 역사 결여된 존재 맞고, 방산복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통해 성공했다는 것은 인물이 보인 처세술이 그의 민족의식과 모순됨을 보여준다. 자, 이 사람은 민족의식 자체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순되었다? 보기가 힘들죠. 2번. 민족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얘는 그냥 돈만 잘 벌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 100명의 사람 중에 다 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 서시, 윤동주 서시와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현호 이거 읽었었지? 읽기책에서. 아니야? 현빈이가 봤나? 응. 그래서 중등 때 읽기 과정, 읽기책, 장문 쓰기 했던 친구들은 몇 작품이 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자, 그럼 이때 하늘이 뭐가 돼? 기준이지, 기준. 무슨 기준이야? 내가 부끄럽나 부끄럽지 않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게 소망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서 나와 있다. 그치?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잎새, 이는 바람. 굉장히 작은 바람이에요. 그치? 이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그럼 바람은 부정적인 거다. 왜냐면 이 바람 때문에 괴로우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니까 별은 순수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 가야겠다. 의지적 태도네. 그리고 사랑해야지. 이것도 의지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죽어가는 거 사랑한다니까 어떤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네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밤이라는 시가 현민한테 물어보자. 이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적이죠. 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때 별은 순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바람은 뭐라고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에 부정적인 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밤은 부정적 시간이야. 이렇게 시를 분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다른 작품들, 다른 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연습을 해라. 자, 윤동주 서시 질문 없니? 자, 그러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 다 실려 있을 겁니다. 줄거리, 전체 줄거리 좀 볼게요. 나의 집 문칸방에 권씨 가족이 새를 들어옴. 여러 켤레의 구두를 매일 닦는 권씨가 나를 찾아와 자신의 과거 행적을 털어놓음. 권씨가 아내의 출산 수술비를 빌리러 나를 찾아왔으나 나는 거절하였고 뒤늦게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줌. 복면을 쓴 권씨가 나에게 강도질을 하나 나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자 권씨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음. 9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권씨가 사라짐. 이런 내용인데
좀 더 살을 붙이자면 이 권 씨는 이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고요. 요거는 배경이 1970년대 후반입니다. 요때 대학 나왔다고 하면은 엘리트야, 엘리트. 그런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노가다판에서 이제 공사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노조 일에 휘말려서 경찰서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한번 생겨.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새를 들어온 겁니다. 단독주택에 이제 옛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이 있으면 거기 또 부엌도 따로 이렇게 있거든. 그거를 새를 줬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는데 이 권 씨가 그 자존심을 구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가난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내가 셋째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빌려가지고 다른 친구들, 뭐 다른 선생님 갑을 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줍니다만 권 씨가 그걸 몰라요. 밤에 강도로 들어와서 술 이빠이 처먹고 강도로 들어와서 헛소리 하다가 좀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욕감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자.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미리 얘기할게요. 요게 우리가 시점 잡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 잡으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요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철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권 씨야.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뚝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준아 놀자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끔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저희 동네 이순경이 있는데 이 권 씨가 전과자이니까 집주인이 나한테 얘기해요. 한번 잘 좀 살펴보라고.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인부는 임산부, 인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신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하는 한 얼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병을 앓았다. 그러니까 지금 권 씨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권 씨가 여견내게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엊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새빵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자탄, 스스로 한탄.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중략. 당신이 한번 권 씨를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고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작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란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하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는 어쩜 그리 짝짝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걷더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일이라도 일이 잘못된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고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나도 돈이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를 한번 찾아봅시다. A가 어디 갔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시대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 아니고 부정적 처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죠?
주고 간다. 부정적 처지에 있는 대상이지. 그치? 사랑해야지 애정을 드러낸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문맥음이 거꾸로 가볼게. 아니네. 기억은 화자가 자아 성찰하도록 만드는 매개체로 가능한다. 하늘. 우선 보류할게요. 이게 자아 성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내가 부끄러운지 아닌지 그 기준. 이게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은 화자의 내적 번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바람인가요? 네, 맞네.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확신. 디귿.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자, 우선은 보류하겠습니다. 별은 순수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확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자, 4번. 기억과 디귿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다. 하늘. 그죠?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한 거고, 디귿은 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시련을 형상화한다. 리을 밤, 예, 부정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맞는 설명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장 아닌 건 뭐가 될까? 3번이 될 겁니다. 별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확신. 확신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만약에 소망이라고 가면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틀렸다. 자, 3번 박스 나에 대한 설명. 이 작품은 70년대의 산업화 흐름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권 씨는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지만 정부의 불합리한 개발 정책에 저항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전과자가 된다.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권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도움을 거절한다. 이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극이 드러난다. 한편 권 씨를 바라보는 나와 나의 아내는 권 씨를 연민하여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소시민의 허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권 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야. 1번 권 씨 부인이 집에서 출산하려는 것은 소외된 도시 빈민의 생활고를 드러내고 있고, 2번 권 씨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지식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도움을 거절한다. 있고, 3번 나가 권 씨에게 우리를 위해 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중시하는 소시민의 개인주의적 태도에 해당한다. 글쎄요. 4번 권 씨를 챙기면서도 생병을 앓는 나의 아내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도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심을 대변하고 있고, 5번 나의 아내가 권 씨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계층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계층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다? 아, 글쎄요. 자, 그러면 3번과 5번 중에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뭘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매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정답을 찾는 영역이 아니야. 적절성을 찾는 거니까 꼽아놓은 선지들끼리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즉 5번 같은 경우 계층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이강백. 자, 희곡이 해당이 되고, 희곡이 뭐죠?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대본. 이게 희곡이고, 자, 희곡의 3요소 대사, 지문, 해설. 자, 희곡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특이점. 현재형으로 쓰죠.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 서술자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갈등을 드러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무대에 따른 제약이 있죠. 자, 보자. 먼저 전체 줄거리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발단, 가난한 남자가 결혼을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린 후 여자를 기다린다. 구라치는 거야. 자기가 부자인 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엄마도 얘기했어요. 그 남자가 부자가 아니면 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가 도착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낌.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빌린 물건을 하나씩 돌려주게 되고, 자, 요게 이제 주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빌려왔다는 얘기지, 그치? 맞잖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게 있어? 없죠? 누군가가 만든 물건을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샀지만 사실은 다 빌린 거지 뭐. 그러면 인간은 다 어디서 빌린 거야? 지구한테 빌렸지, 지구한테. 자, 남자의 처지를 알게 된 여자가 떠나려 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설득한다. 이때 설득할 때 진심을 보입니다. 여기 이제 주제가 나와요.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함께 떠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단막극이 되게 짧아 이거는. 당신은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천사다 이겁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소유권 문제인데 나의 천사시다 내 것이다 이런 겁니다. 벌써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방금 들으셨듯이 너무 빨라요. 왜요? 내 결론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기라도? 아니요. 하지만요, 우리는 아직 인사도 아는걸요? 처음 뵙겠어요. 더 재빠르게 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우리 소개는 나중에 하십시다. 요즘엔 인간관계는 결론이 시작이 되고 서로의 인물 소개는 맨 끝으로 돌리는 걸 새로운 관습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습도 생겼군요. 자, 우리 소개는 나중에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남자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남자는 사기꾼이기에 자기소개를 눌러 말함. 솔직하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을 앞으로, 그 다음에 인물 소개는 맨 끝으로. 네, 그건 별로 자랑거리 없는 남자가 첫눈에 반할 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이게 뭐라고? 처음에 소개할 때. 왜냐하면 그 남자가 별 신통치 않은 자기를 소개할 경우 상대편 여자는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즉시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태를 피하자는 겁니다. 우리 둘 사이를 풍부하게 한 다음 소개는 그때 가서 하십시다. 좋겠죠, 그게? 네, 좋아요. 두 남녀는 의지 않는다. 동시에 남자가 청혼을 한다. 결혼하십시다. 결혼? 누가 누구하고요? 그야 내가 당신하고죠. 만난 지 몇 번 됐다고 그러시죠? 시간을 따진다면요, 나도 할 말이 없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아십니까? 짐작이 안 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께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 3분의 1이나 덧없이 보내고서야 하인 느닷없이 덤벼들어서 남자의 구두를 벗겨간다. 이게 이 작품의 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큰 저택이 있고 남자가 있고 삐까번쩍하는 번쩍번쩍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하인이 와서 시계를 보면서 하나씩 뺏어가요. 여자는 몹시 당황한다. 남자는 만류하지만 하인은 행동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듯 시계를 가리킨다. 남자는 구두를 빼앗기고 하인은 벗겨낸 구두를 가져간다. 네, 하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뭐죠? 구두가 내 발에서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활류법으로 썼지, 그치? 요렇게, 이런 표현의 이유가 있어요. 표현의 이유는 뭐냐면, 뺏겼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야. 빼앗겼다는 표현을 쓰지 않음. 왜 이렇게 안 쓸까요?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뺏겼다는 인상을 안 주니까 여자한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두가 내 발에서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문매금이 파악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볼게요. 아니네. 유죄의식이네.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째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리라곤. 인생이 그런 거라뇨? 아니요. 제발 알려고는 마십시오. 여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부디 모르십시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럽시다. 하인에게 자네 물 한 잔만 주게. 부동자세. 그럼 물 한 잔만 빌려주게. 하인 물 한 잔을 따라 가져온다. 이렇게 해놨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연극에서는 물건을 빌려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서술하죠.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곳을 나타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펜, 종이, 책, 가방 등등, 그치? 다 빌려온 거잖아, 사실은. 뭔가를 주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 못 쓰죠? 저승 가서 못 씁니다. 자, 윗글에 대한, 그 주제부터. 그래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알게 됩니다. 즉, 소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빌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무대 위의 공연을 전제로 하고, 사건을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없고, 작가의 성찰이나 깨달음이 직접 서술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필이지, 수필. 교술갈래가 되겠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사건이 지금 눈앞에 이르는 것처럼 현재화된다. 아닌 것은 3. 문제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자는 여자를 기다렸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아직 벌써? 하인은 남자의 부탁에 물을 한 잔 가져온다. 여자는 구두를 벗겨가는 하인 행동에 당황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반하여 자신에 대한 소개를 미룬다. 다 미분밖에 없네.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아까 어느 부분이었냐? 우리 소개는 나중에 하십시다. 운명을 핑계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의 태도를 떠올려 보았어. 새로운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정의나 질서를 지키려기보다 전통적 관습을 따르려는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통해 생활 속의 모습을 돌아보았어.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목표 지향적으로 흘러가는 현대사의 인간관계를 풍자하는 것을 통해 삶의 태도를 돌아보았어. 무슨 꼽아놓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권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아니죠? 그럼 답은 4번밖에 없네. 자기소개하기 전에 결론부터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수필. 수필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험과 플러스 깨달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 짧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야. 아버지랑 어디 밤에 어디 갔다 왔는데 차 보니까 벌레들 많이 붙어있지. 붙어있는 게 아니라 터져 뒤진 겁니다. 까맣게 막 다다다닥 앞 범퍼에 막 이렇게 있죠. 특히 밤에 계곡이나 산 같은 데 갔다 왔으면은 있지. 이렇게 불빛에 보고서 날파리들이 막 풀벌레들이 이렇게 덤비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는데 충격적인 경험. 별 내용 없어요, 이거.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송도가 살기 괜찮아요. 살기 괜찮은데 교통이 좀 불편하지, 그지? 예, 그래서 송도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자차 갖고 있어야 되는 동네가 또 송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은 괜찮아. 학생들은. 근데 이제 부모님들 직장 다니고 하려면 만약에 송도 신도시에서 차 없이 내가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시간 꽤 걸립니다. 진짜. 내가 동춘동 살 때 대학 때 동춘동 알바를 했었거든. 그래서 저기 동춘동 현대아파트 살았는데 택배 알바를 했어요. 그 지하철 택배 알바. 그러면 영등포 구청역까지 가야 돼. 그러면 동춘역에서 지하철 타고 1호선 쭉 가서 부평에서 1호선 갈아타고 용산 급행 타고 영등포 구청역까지 갑니다. 물론 급행은 구로부터는 천천히 가죠. 한 정거장씩. 구로까지는 조금 빨리 가지만 그래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시간 딱 재니까 내가 나와서 걸어가고 딱 사무실 가서 출근 도장 딱 찍을 때까지 한 1시간 45분, 1시간 50분 이렇게 걸려. 꽤 걸리죠. 그러니까 송도에서 서울 간다 치면은 지금 6405가 있긴 하지만 지하철 타시는 분들 보면
만약에 차가 없다고 치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거나 마을버스 타고 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부평역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가야 돼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차가 있으면 40분이면 가요. 물론 출근 시간 피해서 간다면 한 6시쯤 출발하면은 7시 안짝으로 서울 웬만한 데 다 도착을 합니다. 근데 6시 반, 7시 이때 차 갖고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걸려. 러시아워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차가 필요해진 거죠. 자,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니들도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서 차 생기고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많이 가져와.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생기면은 오빠 오늘 어디 안 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번씩 가져야 돼요. 예.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특히 이제 남자들이 자기 차 좋아하지. 왜 그 공간이 진짜 나만의 공간이거든. 네, 그만 노래도 막 좋아하는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그러죠.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너무 좀 이렇게 우퍼 좋은 거 스피커 해놓고 틀어버리면은 집이 울린단 말이야. 쿵쿵 거려서. 그럼 아랫집 윗집에서 뭐라고 하지. 아무리 요즘에 뭐 층간소음 잘 잡는다 하더라도 스피커 좋은 거 우퍼 울리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데 웅웅. 근데 이제 차에서는, 특히 달리는 차에서는 크게 틀어놓고, 예, 노래 듣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좋은 시스템 해놓고. 물론 몇백 몇천 깨지지 또. 자,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탱스램은, 이름 어렵다. 탱스램.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문맥을 파악하는 건가? 한번 볼까요? 문제. 그러네. 1. 생태주의자 말을 인용했고 현대인이 자동차를 가까이 하게 되는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 네. 기억 맞습니다. 자, 다시 질문.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은윤에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 모순된 욕망,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그러니까 자기의 공간인데 차는 움직이잖아. 그치?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 요즘은 어때요? 자동차에서도 먹고 자지. 차박하잖아, 차박. 야, 요즘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차들 차박용으로 나오는, 와, 완전 원룸이야, 원룸. 다 있어. 조그만 화장실도 있고, 뭐 싱크대, 뭐 전자레인지 다 있어요. 밖에 안 나가도 돼. 오, 좋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걸 꿈꾸죠.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자기만의 어떤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아마 다 꿈을 꿀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자기 경험이 나온다, 그지?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되게 멀리 사네. 이게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은. 운전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묘사하여 했고 직접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 그런가? 망설이다가 초보 주제에. 그쵸? 근데 뒷부분이 약간 의심스럽다. 요 부분이죠. 기대감과 두려움? 글쎄. 자, 다시 지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 축축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토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치? 왜 그럴까? 갑자기 자기가 수많은 이 벌레들의 사체를 보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구나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타닥타닥 많은 풀벌레를 죽였다는 사실에서 받은 나의 충격을 표현하고 있어. 맞고 다시 지문입니다. 아니, 타닥타닥이라고 이거 후두후들이구나.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 넘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굉장히 충격이었나 보다 이 아줌마.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궁금하다. 옛날 티베트 승려들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한데. 보통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할 때마다 눈 점막에 있는 박테리아 한 2만 마리 정도가 죽게 된다고. 예.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은? 자, 리얼. 티베트 승려들에 대해 전해 들은 사실을 인용하여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맞죠? 다시 지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자, 감성적 기계 위에 있었죠? 자기만의 공간.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미음. 편하려고 하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언급하며 했고, 자동차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나 변화한 태도를 직접 드러냈죠.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즉 기대감과 두려움은 니은에 없었다.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의식이? 아는 사람 없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인간의 원죄는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이니까 본래적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게 원죄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가져다줄 변화에 대한 기대감 아니에요. 잘못된 통념 발언 아니에요. 일상의 체험을 통해 있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성장. 그렇죠? 대상에 대한 사회 구성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아니에요. 답은 3번. 자, 내용 문제. 나는 서울로 가는 차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했고, 나는 차를 소유하고부터 자연 속에 머물며 걷기 아니죠. 차를 소유하기 전에 자연 속에 머물며 걷기를 좋아하게 됐는데 차가 생기고 나서 감성적 기계가 되었다가 밤에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다음날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 다음은 A를 읽고 정리한 학생의 메모.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서울을 다녀온 후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을 보고 운전이 엄청난 살생행위일 수 있다고 깨달았다. 자동차 운전으로 의도치 않게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기로. 그쵸? 꼭 필요한 경우만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질문. 업주. 예. 자,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요거 재작년 드라마 대본이에요. 본 사람 있니? 봤어? 이병헌이 그 제주도에서 그 만물장수 이걸로 나오고, 그치? 이정은 나오고,
김혜자 나오고, 김혜자랑 이병헌이랑 엄마인데, 이병헌이가 엄마 안 좋아하다 나중에 이제 서로 그 과거에 대해 털어놓고 뭐 이런 거, 그치? 예. 난 안 봤습니다. 차승원도 나오는구나. 이런 드라마 별로 안 드라마 자체는 좋은데, 드라마 보고 질질 짜는 걸 안 좋아해서 안 봐요. 정우 봤어? 재밌어? 되게 재밌다고 그러네. 연기 대가들이 모여서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장면마다 아주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안 봤습니다. 예. 그래? 그 김혜자 죽을 때 이병헌이가 막 그 장면 되게 슬프다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우도 나이 들어서 갱년기 오면은 눈물이 많아져요, 아저씨들이. 진짜 눈물이 많아집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길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려고. 최근 드라마는 조금 보고, 100% 출제 나왔다. 수어제기 고전수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1학년 교과서에 없다고 하면 2학년 때 배운다. 이거는 필독이야, 필독. 반드시 배우는 작품입니다. 수어제기. 제목부터 보면 지키다. 수비할 때 수야, 수. 오는 나오자. 제는 집 또는 서재. 기는 기록. 그럼 제목이 뭐니? 나를 지키는 집. 이런 뜻이죠. 나를 지키는 집. 약용형, 정약용. 18년 동안 유배 갔다 왔죠? 네. 유배를 간 이유는 이쪽 집안이 카톨릭 계열 집안이라, 천주교 집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갔다 옵니다. 참고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 후기 양반들이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천의 개념과 하늘 개념과 유사한 거야. 이거 봐라. 이 서양에도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이제 비교 연구를 해요. 비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 사람이 내용이 좋으면 어떻게 돼? 여기 빠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교리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 대공고, 그렇죠? 그게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대건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신학자가 아니야, 성리학자야. 성리학자인데 서학이라고? 얘네는 이게 유럽에서 저쪽 서방 지역에서 좀 유명한 책이라고? 무슨 내용이지? 공부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의 개념과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의 개념이 약간 비슷해.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도 이거 공부하라고 뒀어요. 연구해라.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게 종교잖아. 그쵸?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누구예요?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신이야, 신. 종교에서는 신이 가장 우두머리고, 신 아래 인간들은 어때? 다 똑같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조선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신적 존재거든? 근데 이 천주교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가장 으뜸이고, 그 밑에 인간들은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평등 개념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교리 연구를 하면서 이 천주교를 서학이 아니라 종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무나 와서 이걸 다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과 노비와 천민이 같이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양반층에서 난리 난 거죠. 저 새끼들은 뭔데 감히 양반과 상놈의 위치는 다른데 어떻게 같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불경한 것들 했는데, 이쪽에서 뭐라 얘기를 해? 왕도 인간입니다. 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치? 이거 어떻게 돼요? 잡아 쳐 죽여야죠. 네.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는 끝까지 이거를 지켜서 결국은 교수형이 당한 거고. 근데 정약용 집안도 그쪽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서학 공부하다가 정약용이 셋째고 둘째 형이 아마 첫째 형인가? 둘째 형인가? 그쪽에 이제 빠져버려요. 첫째 형인가? 예. 그래서 같이 싸잡아서 이제 그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갔죠. 거기는 18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 거고. 잠깐 백그라운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겠죠.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난데. 나는 내가 내한데 나를 어떻게 지켜? 이거야.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자,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는 의아함이 있죠.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잘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자, 이 부분부터는 깨달음이죠. 뭐에 대한 깨달음? 수호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 자,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위에서 의아할 때는 나는 나랑 붙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뭘 지켜? 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런데 유배 와서 귀양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없는데 나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서리법이네.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공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 있으랴. 서리법이죠.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다. 요거는 진짜 의문이야. 나를 공색하게 하겠는가?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이건 다 진짜 의문입니다. 그런데 자문자답 형태를 하고 있지. 자문자답. 잡답이 아니고. 이 자답의 형태가 바로 서리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통용이 되고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스러운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나열하고 있죠. 나가 떠나가는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그럼 나가 떠나간다는 게 뭐야? 나의 본질을 잊는 순간이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PC방 가자. 요게 나를 떠나가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치? 여기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머리 식히면 되지 뭐 하고 이제 폰 게임하고 2시간, 3시간 보냅니다. 그게 나가 떠나는 상황이야. 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으리요. 역시 서리법이죠. 이걸 깨달은 거죠. 정약용이. 자기 첫째 형의 집이 수호제, 왜 나를 지키는 집이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했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즉,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 밭, 꽃나무, 과일, 책, 옷이나 양식, 얘네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지? 또 얻거나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어때? 나는 달아나기를 잘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2가지 나가 있는 거야. 본질적 자.
본질적 자아로서 나와 현상적 자아로서의 나. 이 두 개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이거 매칭 문제 100% 출제가 돼. 그러면 이때 나는 뭐야? 이게 현상적 자아고, 이때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다. 이게 본질적 자아입니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이게 출세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의 나아가 검은 사모다의 비단자.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급제한 거죠. 급제란 말은 이제 통과, 합격이란 뜻이야. 검은 사모관대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강을 뛰어다녔다. 커다란 강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이 처지가 바뀌어는 귀양 가는 겁니다. 유배 가는 거야.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다. 이때 세제는 문경세제, 강원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선영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곳,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이때 나는 뭐야? 본질적 자아죠. 나의 발꿈치를 따라. 이때 나는 뭡니까? 현상적 자아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자, 그럼 이때 내가 나에게 물었다. 이때 나는 누구? 현상적 자아고, 나에게 물었다. 이건 본질적 자아. 너는 본질적 자아.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느냐? 초천, 이게 고향이야. 왜 그 본바다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이때 나 뭐라고요? 본질적 자아.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았다는 것은 뭐니? 나를 찾았다는 얘기죠. 본질적 나를 찾음.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곳이 어디라고? 장기. 이때 내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잊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넷플릭스 보면은 이 영화 있죠? 어산도인가? 에? 뭐지? 형 이름이 정약진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어부 한 명 만나가지고 물고기들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 있죠? 그거 내용이에요. 이거 둘째 형 내용. 결국 둘째 형은 못 풀려나죠, 그치? 귀양 못 풀려나고 귀양지 옮겨갔다가 2년 만에 또 죽었어요. 둘째 형은. 오직 나의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이때 나는 뭐라고? 본질적 자아.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지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때 나 본질적 자아.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맹자가, 자, 여기 부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현의 말씀 인용. 자, 보통 인용할 때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성을 올리려고, 그쵸?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삼으려고.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이때 몸이 바로 뭐야?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 기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수호제 기를 쓴 이유가 나타나 있다. 종무에 일있니? 대군 100% 문제야 이거. 1학년 때. 수호제기. 수호제기는 수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송도고도 이거 100%다. 연성하고 신성은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송도하고 대구는 100%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윗글을 감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쓴이가 언급한 친숙한 소재가 추상적임이지 뭔 개솔. 글쓴이와 상대방 대화 아니죠. 글쓴이가 상황에 따라 바꾸는 삶의 태도, 글쎄.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일상생활 지혜, 글쎄. 글쓴이가 깨달은 바에 주목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와 관련해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렇죠?
이게 고전 수필이니까 경험과 깨달음을 살펴보면 되고 기억에 대한 글쓴이 생각입니다. 기억이 어디 갔어? 수호제. 자, 큰형님이 자신의 소신을 담아 붙였다. 기억에 담긴 생각은 맹자 말씀과 상통한다. 상통이란 말은 서로 통한다. 기억은 천하 만물과 나의 차이점을 깨닫게 했다잉. 기억은 큰형님의 집 이름으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기억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다면 장기에 머물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잉. 자, 그럼 뭘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천하 만물과 나의 차이점 깨달았죠. 그치? 수호제가 뭐지? 의아했다가 장기에 가서 깨달았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고 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오는 거야.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 2가 나였지. 그치? 나머지가 천하 만물이 되겠죠. 1번 ABC는 쉽게 빼앗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고 ABE는 일정한 법칙이 없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DE는 쉽게 떠나거나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CDE는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다. ABCD 모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잠깐만 봐야 되겠네. 네. ABCD가 천하 만물, 그치? E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뭘까? A, B, C 3번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밖에 없네. 쉽게 빼앗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해 이해했네요. A, 자, 여기 장원급제 뭐 이렇게 패스하고 공무원으로 열심히 댕기다가 처지가 바뀌어서 귀향을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왔다고 뿌듯해야겠군. 1번이 되겠다. 그치? 못 지켰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 반성. 일가 친척과 이별하고 멀리 바닷가 왔음을 생각. 10년 동안 공부를 하여 과거 급제했던 일을 회상. 벼슬길에 나아가 12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을 회고. 답은 1. 자, 서술형 5번. 글쓴이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맹자의 말씀에 공감하는 이유에 대해 나의 성질을 찾아 쓰시오. 나는 달아나기를 잘하니까, 그쵸? 달아나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본질적자. 질문 없니? 갈 사람 가고. 다음 내용을 볼까요? 대단원 평가문학은 여러분들 숙제로 하시는데 풀이는 할 거야. 이거 지문풀이는 한다. 가려면 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시험 100%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정극인의 상충곡. 요것도 1학기 또는 2학기 때 나올 거고 송도는 나온다. 상충곡. 이건 매년 니들 송도고에서 매년 쓰고 있는 지문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는 지문풀이만 합니다. 자, 연시조죠. 연시조.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야. 정서, 왜 표현기법 보면 됩니다. 제목 뜻풀이부터 강호는 강과 호수란 뜻인데 자연을 의미하고 사시는 사계절이다. 가는 노래란 뜻이죠. 그래서 강호의 사계절 노래란 뜻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봄, 여름, 겨울, 가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사통사구조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주의 은혜를 예찬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지? 그래서 요런 거 자연과 군주의 은혜 예찬하는 작품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그래. 내신에서 많이 나온다. 강호가도의 효시입니다. 강호, 자연 속에서 가, 노래한다, 도. 이때 도는 자연 풍요와 임금 예찬. 자, 보겠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치는 이 절로 난다. 강호는 자연이 되겠지? 자, 계절 봄이야.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금리는 안 주로다. 탕료
막걸리야, 탁주. 탁은 탁하다는 뜻이야. 막걸리가 뿌옇잖아. 개변, 시냇가. 개는 계곡, 변은 주변, 변두리. 시냇가가 되겠죠? 막걸리 시냇가에 금리너는 쏘가리. 민물고기 있지? 쏘가리가 안주로다. 그래서 여기 소박한 음식. 술이기 때문에 이게 흥취를 돋우고 있어요. 지영이도 마셔봤어? 엄마 아빠가 안 줘? 치킨 먹을 때? 안 주니? 정우는 마셔봤어? 원래 술은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니들끼리 술 처먹으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맛 가.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씩 주는 거야. 그리고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차례 지내면서 음복이라고 하죠. 마신다 복을. 그래서 차례상 있는 술을 조금씩 주는 거야, 애들한테도. 한번 마셔보라고. 이게 조상님이 마신 술이니까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이놈 새끼가 술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가끔 있어요. 술 분해가 안 되는 애들. 얘네들 술 먹으면 죽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요즘에 많이 생길 거야. 요즘에 신입생들, 대학생들 생기니까 이제 3월 되면 분명히 음주 사고들 많이 생깁니다. 예전엔 진짜 많았어요. 음주 사고들. 술 잘 못하는데 선배들이 무조건 마시라고 시킵니다. 냉면 사발에 소주 막 부어주고 했거든. 그래도 원샷 해야 돼. 근데 이제 자기가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이키니까 사건 사고 나오죠. 뭐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보통 집안에서 뭐 그런 행사하면 조금씩 줬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뭐 대학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막 말술 먹이고 했거든. 요거는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과거 시험 합격하면은 신입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신입 환영을 해줘. 엄청 술 먹였어요, 엄청. 그러다가 이제 음주 사고, 이제 음주 사망도 일어나고 많습니다. 저도 잠깐 딴 얘기 했고, 자, 막걸리 시냇가 쏘가리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군은 있었다. 역군은 역시 군주의 은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 예찬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엔 여름인데 거의 구성이 비슷해요. 강호의 여름이 드니 이렇게 바뀌었지.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 초가집. 일이 없다라 하는 것은 한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가하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강파 웨이브 강물결. 강파도. 유신한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그 바람 보니까 어때? 시원하죠?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시원함이지. 강호의 가을이 드니 이번엔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가을의 풍요로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옛날에는 뚜렷했으니까, 그쵸? 필리핀, 뭐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데는 가을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2모작, 3모작 하잖아, 그쵸? 우리는 1모작만 하는데, 야, 걔네는 이런 맛을 알까? 우리는 가을 하면 풍요로운 느낌인데 걔네는 가을이 없으니까 2, 3개월마다 한 번씩 풍요롭네? 네, 모르겠네요. 소정, 작은 배.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풍류야, 풍류. 그러니까 여기 금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진다, 고기를 잡는 건데 이게 내가 먹고 살려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소일. 소일이 뭡니까? 심심풀이.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을에 뱃놀이 하는 겁니다. 뱃놀이. 자, 이번에는 강호의 겨울이 드니, 겨울 됐어요. 눈 깊이 자가 넘는다. 자. 여러분들 문구점에 가서 자 주세요가 하면 뭐 줘?
30cm 주지, 30cm. 30cm가 한자야, 한자. 이게 3cm예요. 강우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30cm가 넘는다. 삿갓 비껴쓰고 누역으로 어쩔 수 없으면 누역에 이런 삿갓을 쓰겠죠? 그림 못 그리는데. 누역은 뭐냐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막 묶은 거 있어. 이걸 누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비 같은 거, 우비 같은 거. 풀떼기로 막 해서 물방울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되겠다. 질문. 시험에 잘 나오고 아마 시험범위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충곡인데 이 전문이 다 나와 있네. 우리 저번에 하지 않았나 상충곡? 했죠? 아니야? 한 거 같은데 이거? 네. 기억이 안 나니? 이쪽에 있었나 아니면 일본에 있었나? 일본에 있던 것 같아 이거. 상충곡 했습니다. 현민아 기억이 안 나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대단한 평가는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푸셔야 됩니다. 답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숙제는 좀 배제해 주려고. 이거 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운몽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9개의 뜬 꿈 이런 뜻이지, 그치? 이세계물 조선시대 이세계물과 환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어떤 작품이 있을까? 9개월의 구두로 남은 사내인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강백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쭉 읽고 문제 한번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숙제로 대단원 평가문화 풀고 답 따라오면 돼, 그죠? 그리고 질문거리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갖고 오세요.